이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6년 3월 25일,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우리가 흔히 을서오적이라고 부르는 5명의 친일 대신들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새 인물이 있습니다. 외교가, 실학자, 그리고 언론인. 배경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네, 오기호, 이기, 홍필주.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게 됐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그 뿌리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놀랍게도 국내가 아니라 아주 먼 미국 땅이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겪었던 뭐랄까 아주 처절한 좌절감이었거든요. 좌절감이요? 네, 1905년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고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회의를 열었잖아요. 아, 네네. 포츠머스 강화 조약.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회의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국주의 열강들한테 우리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아, 국제법이나 어떤 공정한 중재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을 붙들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 희망의 맨 앞줄에 섰던 인물 중 한 면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오기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분은 원래 관직에 있다가 나라가 기울어가는 걸 보고 그냥 물러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네요. 그러며 직접 그 포츠머스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처참했습니다. 일본 공사가 아주 집요하게 방해해서 회의장 문턱조차 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시도를 했던 게 오기호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또 있었나요? 네, 오늘 함께 다룰 또 다른 인물, 전북 김제의 실학자 이기. 이분 역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좌절을 멋봐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두 사람은 서로 몰랐을 수도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똑같은 벽에 부딪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국제사회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눈앞에서 툭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절망감이 엄청 났겠네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도쿄로 직접 건너가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정계 거물들을 직접 만나서談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논리가 뭐였을까요? 동양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이것도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 연쇄적인 외교 실패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주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바로 문제의 본질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국제사회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나라 안에서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을사오적에게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네, 쓸 수 있는 외교 카드를 전부 다 쓰고 실패한 뒤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많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게 바로 1906년 3월 25일 거사계획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귀국한 오기호는 나인영, 이기 같은 동지들을 모아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계획이 굉장히 치밀했다면서요. 네,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5명을 각자 한 명씩 딱 맡아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단하기로 한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암살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렇죠. 나라를 배신한 행위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심판, 그리고 국민적 저항의 신호탄으로 삼으려 했던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결국 군부 대신 권중현을 습격하는 데 그치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네, 안타깝게도요. 이 일로 오기호와 이기는 체포돼서 아주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 그런데 여기서 이기의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1906년의 실패를 경험한 그는 바로 다음 해인 1907년에 훨씬 더 과감하고 충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죠? 바로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 계획이었죠. 잠시만요. 폭발물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냥 칼 들고 덤비는 거랑은 사회에 주는 충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의 절박함과 동시에 뭐랄까 전략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전략적 사고라니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분노 표출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혈기 넘치는 청년 한 40여 명을 귀합합니다. 아, 조직적으로 움직였군요. 네, 폭탄 제조 기술을 익히고 총리 대신 박재순이나 농상공부 대신 이지용의 동선을 아주 치밀하게 파악하는 등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이 계획마저도 사전에 발각되어서 실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어떤 점에서요? 저항의 방식이 외교적 호소에서 조직적인 무력 투쟁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대 최첨단 기술이었던 폭탄물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와, 외교 무대에서 시작된 저항이 결국 폭탄이라는 수단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이 모든 무력 투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인물, 홍필주의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그 역시 오기오, 이기와 함께 을사오적 처단 계획에 참여했지만 계획이 실패한 뒤에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는 칼이 아니라 펜을 들었습니다. 무력 투쟁이 실패한 후에 언론과 교육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와,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실패하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기 쉬운데 홍필주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대중을 설득하는 길을 택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홍필주는 당장의 거사도 중요하지만 이 저항을 계속 이어가려면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1909년에 대한협회를 조직하고 대한협회보라는 신문을 발행인이 돼서 그야말로 펜을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일본 식민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논리적으로 폭로하고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도록 계몽하는 데 온심을 쏟았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네요. 칼이 아닌 펜으로 싸우는 또 다른 전선을 만든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교육활동으로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기호흥학원의 초대 학무부장을 맡아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는 점. 이건 그가 당장의 분노에만 빠져있지 않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고민했다는 증거죠. 듣고 보니 이게 다른 두 분의 행보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기가 호남학회를 설립해서 교육운동에 매진했던 것, 그리고 오기오가 말년에 대종교 활동을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려 했던 것과 전부 다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무력투쟁이라는 가장 뜨거운 불길이 실패로 끝난 뒤에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일에 헌신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칼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펜과 책을 들고 교실과 종교단체를 새로운 저항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이건 뭐랄까, 실패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수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끈질긴 정신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오기오, 이기, 홍필주 이들은 을사오적 처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은 정말 다채로웠네요. 외교, 무력투쟁, 언론, 교육까지. 네. 어떻게 보면 당시 독립운동 방법론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준비된 세트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실패할 때마다 그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다음 방법을 찾아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아, 국제 외교라는 첫 번째 선물이 외면당하니까 암살이라는 두 번째 선물을 꺼내들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교육과 계몽이라는 미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다음 수를 찾아내려 했던 저항 전략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의 그 꺾이지 않는 저항의 과정 자체가 후대에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거사는 실패했고 체포돼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역사 기록만 딱 보면 그냥 실패한 혁명가로 남을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시도 자체가 그 암울했던 시대에 저항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던진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자산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폭발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아, 결국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정부가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분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도 바로 이런 공훈, 즉 당장의 성공을 넘어서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과 후대에 미친 영향을 기리기 위함.